개인 투자자들이 네. 신문을 보니까 네.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는 이 시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네. 2차 전지 쪽 이제 ETF나 개별 종목으로 많이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럼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행동을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단기간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 2차 전지를 조금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전히 2차 전지 이제는 진짜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사실만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제가 놓친 부분은 2차 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줄 알았는데 공급만큼 수요가 못 따라온 게 되게 컸고요. 그거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수요가 못 따라오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2차 전지가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너무 죄송하게도 옹달에 나와서도 계속 주의해야 될 점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LG엔솔이 희망찬 이 비전 제시하는 거 포스코 퓨처엠이 비전 제시하는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뭐 기간의 앞잡이다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2차 전지 가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수요가 뒤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캐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기보다 더 수요가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려면 계속 여러 가지 눌렀던 악재들 있잖아요. 뭐 트럼프 리스크, 리튬 가격도 이젠 더 이상은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다 선행 조건들이 다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ETF 관점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으로 20% 이상을 2차 전지를 담는다.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격 부담을 많이 줄인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수익률표에도 보셨지만 고점 대비 여전히 60% 이상 빠진 게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럼 2차 전지 업체들이 잘 못하냐?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가 없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도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잠시 주춤한 거지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결합이 돼 있어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결합이 돼 있죠. 세 번째는 아까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 외국인 열심히 팔고 있지만 LG화학 보세요. 이거 연기금이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사고 있어요. 빨간 거 보이시죠? 포스코 퓨처엠도 한 달 내내 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 빨간 거거든요. 보통 연기금 들어온다고 하면 바닥 신호로 보거든요. 외국인보다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연기금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래서 수급적인 것도 너무 급격한 쏠림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50% 80% 성장하다 50% 성장하다 내년에 37%에서 40% 성장하는데 이 40% 성장하는 거를 성장이 꺾였다고 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AI 반도체도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2차 전지를 지금에 가져간다? 전 나쁘지 않은데 ETF로 가져가는 전략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터질지 LG화학이 먼저 터질지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터질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를 ETF로 자산 배분으로 가져간다? 근데 말은 다 개인 투자자들이 26년까지 우리는 믿고 가져갈 거예요 얘기해놓고서 중간에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가 빠지니까. 근데 꿋꿋이 버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너무 대단하고 그분들 기다리신 만큼 충분히 분명히 보상 받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산 배분 측면으로 20% 정도 비중은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워낙 뭐 정부의 PBR 밸류업 그다음에 반도체로 너무나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반도체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의 PBR 밸류업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갈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순환매가 돌아오면 그럼 순환매 돌아오면 뭐가 제일 갈까? 저는 그래도 여전히 로봇하고 2차 전지가 갈 거라고 봅니다. 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을 조금 좋게 네네. 그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네네. 꼽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LG화학을 좀 봤더니 그 최근에 GM과 25조 맞아요. 원 규모의 네.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의 호재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26년부터 10년간 그 테네시 공장에죠 50만 톤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벌써 22년에 LG 화학이 그 GM하고 95만 톤 양극재 장기 공급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50만 톤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GM 2공장하고 북미 쪽에서 신규 고객 관련돼서 Q라고 하죠. 출하량이 40%씩 증가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그 신학철 그분이 글로벌 100인 리더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경영 능력을 탁월하게 입증받은 거거든요. 절대 이 CEO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CEO, 세오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세오가 이 신학철 세오가 굉장하다 그래서 이분이 출하량 40% 증가를 밝히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이 LG화학이 GM발 필두로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GM 전에 도요타 계약 맺은 것도 LG 엔솔 거치지 않고 맺었고 28년도까지 외부 판매 비중을 30% 이상까지 확대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판매 비중이 GM 포함해도 대략 13% 14%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LG화학 마진 구조 좋아지면서 외부 판매 비중 늘어나면 LG화학 역성장 안 하거든요. LG화학 내년에 올해 대략 3조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거니까 영업이익 증가율로 치면 20% 넘게 증가 예상하고 내년에는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년에 영업이익 폭증할 건데 그런데 PER로 치면 20배거든요. 진짜 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근데 문제는 LG화학도 계속 26년까지 양극재를 45만 톤에서 48만 톤 하겠다고 했으니까 캐펙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4조 이상의 캐펙스가 들어가는데 아까 LG화학도 영업활동 현금으로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현금이 돌려면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지분 2%만 팔아도 4조 넘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명분은 마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이거 지분 팔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LG화학의 그 여수 NCC 2공장 11월 달부터 말 나왔는데 정리 안 했거든요. 그것도 정리하면 그 정리 매각 대금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수 부진한 그 화학 기초석유화학 쪽의 NCC 공장 매각건이랑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 지분 가치 정리해서 회사 영업 활동 현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LG화학 신규 투자 4조 이상 캐펙스 투자 들어가는 거에 자금 여력이 생길 거고 그럼 LG화학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회사 전체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LG화학 관련돼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연기금이 한 달 내내 사는 거를 봤을 때는 연기금만 사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신 소위 말한 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너무 그 소외됐다. 양극재 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비엠에 너무 소외됐다고 보고 있고 2025년까지 배터리 소재 쪽에 6조 그 다음에 그 혁신 신약 제약 쪽에 1조 그런데 매출 목표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매출 30조 매출 목표 세웠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연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2030년까지 우리는 배터리 소재에서 매출 30조 하겠다고 밝혔고 친환경 쪽에서 8조 혁신 신약에서 2조 매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LG화학 이 3대 신성장 동력 배터리 친환경 제약 그 신약 관련돼서 매출 나오는 거 매출 성장하는 걸 그림을 봤을 때는 LG화학 지금은 여전히 기관들이 연기금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는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순차익금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월등히 좋아요. 재무구조가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조금 주의하자. LG화학의 재무구조 보시면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에요. 10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야 그래도 캐펙스 투자하는데 조금 러프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러프하게 봐줘도 150% 넘으면 좀 이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0% 보면 89%니까 엄청 안전한데 근데 외부에서 이자 내는 순차입금이 19.9%에서 31%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자.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도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재무구조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투자 심리가 진짜 나빴거든요. 네. 맨날 LG엔솔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 차포 다 떼고 지금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일단은 1분기 1월달, 2월달에 출하랑 청주 데이터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청주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나온 데인데 거기가 출하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LG화학은 저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하지 말고 잘 버티시면 전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양극재로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LG화학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만큼 LG화학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양극재 관점으로 봐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사실 4분기 때 이제 수요 둔화하고 가격 하락에 네네. 따라서 네네. 손실이 확대됐다. 네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 네네네.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면에서 네네. 조금 이렇게 좋게 보시는지 좀 가능성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숫자가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는 매출은 한 2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 거의 6조 매출에 2,500억에서 3,000억 영업이익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실적 성장폭 큰 게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하고는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이제 1조에 776억 이익이거든요. 네. 1조에 776억이고 매출은 거의 6배죠. 6배 가까이 되죠. 6조에 2,500억 그림이니까 같은 매출과 이익이 50% 올라도 1조 5천억에서 1조 매출 2배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3조에서 6조 매출 2배 올리는 게 어려워요. 3조에서 6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거고 프리미엄 줘야 되는 거고 무지 비쌌죠. 200배가 넘었는데 지금 130배까지 떨어지니까 박살 나서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그 매출과 이익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 이 음극재를 되게 무시하시는데 국내 유일의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 흑연 음극재 하면 전부 중국산이 92%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넘사벽이 압도적으로 중국 거를 쓰는데 인조 흑연 당장 지금 포스코 퓨처엠 공장에 그 산업부 장관부터 장차관이 수시로 1월 달부터 방문하는 이유가 빨리 야 너네가 국가적인 보훈 차원에서 이 음극재 빨리 생산해라 해가지고요. 아마 포스코 퓨처엠 국내 유일의 인조 흑연 음극재가 아마 포항의 8,000톤이 18,000톤으로 1년 안에 2배 넘게 확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리튬 내재화하는 게 당장 포스코 홀딩스 리튬 받는 게 아마 올해 하반기. 왜냐면 작년에 12월 달에 생산하기로 한 거 2달 앞당겼잖아요. 10월 달로. 그러면 그거 리튬 내재화 할 수 있는 데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싸게 사와서 가공하는 거고 포스코는 직접 리튬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생산 원가가 좋아지니까 포스코 홀딩 퓨처엠도 그 밸류체인 내재화가 올해 드디어 본격화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하반기에 광양 율촌 산업단지의 캐펙스 늘리는 게 꾸준히 차곡차곡 진행이 돼요. 올해 하반기에 어디 광양에서 52,500톤의 NCA 하이니켈 NCA 양극재 증설이 아마
그 하반기부터는 양산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포항에서 3만 톤 NCA, 이것도 하이니켄 NCA가 양산 중입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올해만 하반기에 포항 3만 톤, 광양에 52,500톤에서 82,500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거니까 상당히 캐펙스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누적 설비 투자액이 8,764억입니다. 이게 연간으로는 2배 이상씩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단 주의해야 될 게 차입금입니다. 순차입금이 작년에 22%에서 올해 86%까지 늘어나서 차입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순차입금이 작년 4분기 23년 4분기 기준으로 2조 8,979억이니까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그거는 재무구조 계속 따져봐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북미하고 유럽 중에 북미의 GM으로 나가는 게 수율이 안 나왔어요. 단결정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또 주목받았던 게 가장 먼저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나가는 N65, 니켈 65% 비중은 수율을 잘 나왔는데 미국으로 나가는 GM계 N86이 수율이 안 나왔는데 그게 지금 드디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 얘기할 때 삼성 SDI 밸류체인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 GM 관련돼서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GM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작년에 7만 7천 대 팔았는데 올해 최소 30만 대 캐파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대 캐파면 7만 7천 대의 4배 정도 커지는 캐파잖아요. 그러면 GM 물량이 나가는 게 이게 M86이거든요. 근데 M86 수율을 안정화되면 원래 수율이 안 나와서 M86이 더 공격적으로 못 나갔는데 이 GM 물량 M86 수율 안정화되면 GM 쪽으로 수출하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GM하고 삼성 SDI 모멘텀을 다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조흑연 양산되면 인조흑연 관련돼서 음극재 모멘텀도 받아야 되는 게 음극재는 거의 90% 다 지금 중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무구조는 계속 보자. 재무구조 순차입금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20%대에서 8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재무구조 그 차입하는 부분이 실제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해치고 있진 않는지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걸 좀 따져보자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연기금 쪽에서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기금에서 이 양극재 단에서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30만 원 언더 가격대에서는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김지훈 대표님 이렇게 세세한 분석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낌없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그 엔캔과 더불어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 2차전지 주 네.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언을 했더라고요. 2027년까지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글로벌 톱 5로 도약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은 현 생산 캐파가 5만 톤인데 네네.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맞아요. 그걸 넘는 규모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네. 가능할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양극재 원가에서 70% 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구체 역시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데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단에 뭐 에코앤 드림도 있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는데 상업 생산하는 규모 자체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 머티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전기차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철저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밝힌 게 전구체를 에코프로 그룹사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외부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최소 30% 이상.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과거에는 에코프로 그룹사에만 납품하기에도 바빴는데 지금 이제 사세를 확장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99% 에코프로 비중이었는데 30%까지 비중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신규 완성차나 신규 배터리사, 신규 양극재 업체랑 그 공급 협의를 맺고 있다는 건 최소 2개 이상? 근데 그게 당장 25년도부터 외부 판매 비중 확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 캐파 늘려야 될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 5만 톤 가지고는 자기네들
그 에코프로 그룹사 것만 쳐내기에도 바쁘니까 그래서 저는 4배 이상 충분히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외부 고객사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대비해서 미리 좀 캐펙스를 확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이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구체가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전구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중에 충분히 전구체를 캐펙스를 담당할 나라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NCM 811 시리즈에서 가장 하이니켈 단가를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NCM 9반반 시리즈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CM 9반반 시리즈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21%, 이 NCM 9반반이 그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21% 증가 5,784 이게 매출인데요. 매출이 121% 증가했는데 9반반 시리즈가 늘어난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 가장 기술의 끝단에 있는 거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외부 판매 비중이 실질적으로는 이슈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이슈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인데요. 그 원재료 관련돼서 니켈 공급원 확보를 그러니까 리튬도 있지만 니켈 관련돼서도 니켈 관련돼서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게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니켈 최대 생산국이고 LG 그룹도 LG 화학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직접적으로 니켈 광산을 사고 지분 협업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니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외에 지금 호주 관련돼서 호주의 리튬 기업이나 호주의 니켈 관련된 기업과 조인을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관련된 리튬 광산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련돼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앞단의 원자재,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광산을 사거나 광산을 갖고 있는 업체랑 조인을 맺거나 아니면 원재료 구매하는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 원가 구조가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탄산리튬, 스포드민 리튬 모두 에코프로 머티가 직접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사 측면으로 원료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원재료를 쓰는 하이브리드 공장 리튬과 니켈을 그 스포드민 리튬 그다음에 탄산 리튬 모두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공장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MSCI 지수 편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단기간에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오르려면 숫자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숫자가 보시면 올해 4분기 영업이익 1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엔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대감은 있는데 여전히 에코프로 머티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억이면 지금 한번 주가 수준 한번 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22년도에 390억 정도 나왔거든요. 요 정도 400억 정도 이익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23년도 90억 정도 되고 4분기에 한 70억 정도 나오면 160억이니까 정상적인 흐름으로 36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봐도 PER로 치면 거의 300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현재 기준인 지금 400억 정도 만약에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캐펙스가 5배 늘어나면 이익이 꼭 똑같이 5배 늘어나진 않지만 이익이 예를 들어 400억에서 3배 이상 늘어난다고 구조로 보면 1200억 잡으면 그래도 비싸죠. 1200억 잡아도 PR이 100배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12조 5배 늘어나서 영업이익 1200억 돼도 100배가 넘은 거니까 싼 밸류는 아닌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가운데서 이렇게 유망한 주식들 이렇게 좀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대표님 좀 분야를 바꿔가지고 로봇 섹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왜냐면은 로봇 섹터를 또 대장주로 꼽으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앞으로 AI랑 같이 큰 테마로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저 로봇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고 네네. 좀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로봇 관련돼서는 로봇은 2차 전지에도 엮이고 반도체에도 엮이고 네. 모든 반도체 업체들 모든 2차 전지 업체들 결국 공장 지으면 가장 비용 부담이 되는 거는 인건비거든요. 원가 절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원가 절감하려면 로봇을 통한 자동화 쓸 수밖에 없는데 로봇 자동화가 진짜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 로봇 팔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로봇이 가서 용접하고 로봇이 가서 위험한 군사 현장 들어가서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하고 로봇이 뭐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이동 로봇으로 물류 창고 내에서 그냥 단순히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서 옮겨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전체적인 로봇이 온도 조절도 하고 습기 제어도 하고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그만큼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그러면 가격이 엄청 싸져야 되거든요. 로봇 가격이. 뭐 예를 들어 공장에서 쓰는 로봇만 해도 대당 3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까지 진짜 많이 싸졌거든요. 로봇 가격이 일단 한 명 투입하는 인건비를 1, 2년 안에 커버치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싸졌어요. 예. 그 점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고 두 번째는 로봇 시장 자체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성비를 바탕으로 K 로봇을 불려도 될 정도로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된 물류 로봇만 잘했다면 이제는 큐렉소가 포함된 의료용 수술용 로봇에도 확장을 가졌고 아마존의 디지털한 물류 로봇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 T 로보틱스의 새로운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일본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부품을 쓰던 로봇의 2차 전지의 배터리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인데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를 85% 썼고 중소형은 하모닉, 중대형은 납테스코 일본 거를 썼는데 이제는 SBB 테크라든지 SPG의 감속기를 쓰는 거죠. 국산화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로봇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M&A를 통해 합병하거나 인수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조 단위로 투자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게 끝나지 않은 거죠.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요. 하나는 하나 로보틱스라는 자체 그걸 만들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또 HD 현대 로보틱스도 하고 있고요. LG는 뭐 로보스타, 유진 로보, 로보티즈 해서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전체 성장성이 그래도 연평균 20% 나오는 성장이 일어나는 규모로 커졌고요. 쓰이는 분야 자체가 너무 많아졌고 그 쓰이는 분야에 각종 로봇들이 우리나라 로봇들이 가성비랑 레퍼런스를 막 쌓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은 반도체나 2차 전지 모멘텀도 받으면서 자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고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올해 24년도부터는 흑자 전환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 12월 달에 너무 빠르게 좀 로봇 관련된 회사도 2차 전지 땡긴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좀 건강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 24년도에 주도주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 가운데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엔켄 같이 네네. 좀 비싸 보이는 다소 네. 비싸 보이는 이런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요. 네.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 섹터 쪽에 있는 네. 기업들로 분산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역시 정확하세요. 근데 딱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딱 그냥 핵심이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에코프로 머티나 엔캠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럼 팔고 로봇 저는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똑같이 성장산. 네, 똑같이 성장 산업이고 그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적자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도 적자내는 회사들 많거든요. 매출이 뭐 5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시총이 막 2조 갔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근데 주식은 진짜 중요한 게 상대적인 비교가 대표님 진짜 중요하거든요.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굉장히 이거 꿀팁 중에 하나인데,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170억 매출에 190억 적자예요. 매출이 170억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7천억 가까이 되죠. 큐렉소라는 회사 볼게요. 똑같은 6,6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748억 났고 24년도 올해 거의 로봇 매출만 500대 파니까 대당 1.5만 잡아도 65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850억에서 한 1,000억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럼 1,000억에 6,600억에 심지어 적자 아니거든요. 11억 흑자 났거든요. 올해 당일 흑자 또 났고요. 근데 170억에 190억 적자예요. 근데 똑같아요. 시총. 네. 시총은 똑같아요. 그럼 전 불안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안 하고 큐렉소를 투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AI 테마를 좀 강하게 그렇죠. 받은 거라고. 강하게 할 수 받은 있겠네요. 거죠. 네. 근데 이런 회사가 예를 들어 가온칩스 같이 적자를 탈피해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과해요. 985억에 82억이거든요. 근데 시총이 이제 1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총 대비 매출, 시총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로봇 중에서 이건 비싼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고 하지만 보세요. 같은 로봇 중에도 이런 건 전 절대 투자 안 하죠. 작년 한 2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150억에서. 네. 근데 시총은 3조 2,640억.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밸류를 받는 거죠. 네. 삼성이라는 네. 브랜드 값이. 삼성 브랜드가 29년에 삼성 로보틱스 바뀐 건데 벌써 24년도부터 땡겨가지고 3조 넘는 밸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가운데서도 좀 잘 골라야겠네요. 네네. 너무 과열되지 않은 거.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뭐 반도체 또 뭐 AI랑 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네. AI 반도체 매수 비중을 막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섹터 분위기 좀 어떤가요? 섹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2차 전지는 진짜 너무 짜증날 정도로 좋아요. 네. 너무 좀 과한데요. 네.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그 성공하신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가 좋아하는 그렇게 숫자랑은 좀 다르다. 반도체는 스토리로 간다. 이 스토리가 살아있으면 숫자는 나중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숫자 안 찍히는 걸 어떻게 투자해요?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스토리가 살아있으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MTN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재고 자산, 악성 재고. 2차 전지 악성 재고처럼 반도체도 악성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성 재고 얼마나 털었는지, 그다음에 가격 반등 나왔는지. 근데 재고는 털었는데 가격 반등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가격 반등이 나왔어요. 그 고정 가격, 스팟 가격 모두 반등이 나왔는데요. 요거 보시면 반도체의 3대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재고 자산, 고정 가격, 가동률인데요. 자, 첫 번째 재고 자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제일 덩치가 크고 무거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말 데이터 보면 10.6% 재고 자산이 감소했고요. 일단 두 자릿수를 찍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더 감소했어요. 13.9% 감소했어요. 일단 재고 자산 줄었죠. 그다음에 고정 거래 가격이 작년 9월 달부터 1월까지, 올해 1월 달까지 디램이 1.8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냐면요. 가격이 대략 20% 정도 올라갔어요. 꽤 올라간 겁니다. 낸드 같은 경우가 3.82달러에서 4.72달러로 올라갔는데요. 낸드도 대략 한 15% 정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D램, 낸드 모두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동률인데요. 가동률이 작년 하반기에 7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70% 중에 완전 최첨단 그 소위 말한 3나노, 4나노 미세 공정은 5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4나노는 엄청 많이 회복돼서 67, 8%까지 나왔고 3나노는 개판이래요. 3나노는 50%도 안 된대요. 근데 3나노, 4나노만 있는 게 아니고 레거시 있잖아요. 더 그 최첨단 공정 말고 그냥 일반 공정까지 다 감안하면 70% 평균 가동률인데 지금 8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회복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 데이터 중에 D램보다 훨씬 속도가 늦은 게 낸드거든요. 근데 낸드가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출액이 작년 12월 달에 6억 2,348만 달러로 회복이 된 건데 이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8억 5,756만 달러로 20% 넘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다. 그 전체 반도체 중에 HBM 있잖아요. 네. HBM만 그냥 넘사벽일 정도로 HBM 시장만 대략 연평균 이 요리란 데가 전문 시장 리서치 기관인데 요리란 데가 2028년까지 HBM 시장만 연에 45% 성장한다고 보고요. 돈으로 치면 당장 올해 대략 12조에서 15조, 90억에서 100억 달러를 예상하고요. 내년 28년까지는 240억 달러. 네. 그러니까 한 40조 이상 시장을 예상하는 거죠. 근데 전체 숫자로 보면 HBM 전체 D램에서는 수량량 자체로 보면 올해도 한 3%밖에 안 돼요. 그럼 28년도에 얼마 되냐? 6%밖에 안 돼요. 근데 왜 HBM 하냐면요.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요. 가격이 지금 HBM 매출이 비중 자체는 시장 전체에서 캐파가 4%밖에 안 돼도 일반 DDR4, DDR5보다 3배가 비싼 거예요. 가격이. 네. 3배가 비싸니까 조금만 팔아도 마진이 이거 HBM 팔면 마진이 엔비디아 마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HBM 이거 출하량이 28년까지 28 엑사비트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28 엑사비트가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볼게요. 7 엑사비트니까 출하량도 Q도 4배 늘어나고요. 가격도 3배 이상 비싼데 그게 계속 가격이 비싸냐? 그건 또 아니에요. 출하량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래서 0.86 기가바이트 달러로 떨어지는데 0.86 기가바이트도 주류 D램 가격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에요. 여전히. 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도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PQ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PQ가 너무 좋은 거고 AI 전체 반도체 시장은 2027년까지는 HBM은 3배 성장하는 거고요. AI 전체 반도체 시장은 10배 커진다고 봐요. 그러면 2027년 기준으로 10배면 530조니까 530조면 거의 2차 전지 시장 맞먹는 규모인 거죠. AI 반도체 시장은. 근데 그러면 AI 반도체 하는데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하드웨어는 방금 말씀드린 D램이잖아요. 네. 근데 D램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잖아요. 네. 심지어 하이닉스가 진짜 HBM 선빵 날려가지고 지금 HBM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줄지가 않고요. 24년도 25년 되게 희망회로 돌리면 25년까지는 50% 점유율에서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HBM 쪽에서 약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원래 작년 9월 달부터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 했는데 못 뛰어넘었고요. 12월 달에도 못 뛰어넘었고요. 심지어 하이닉스가 안 하는 다른 최첨단 패키징 공법 하이닉스는 MRMUF랑 머프랑 공정 쓰는데 하이닉스 머프 공정 안 따라하겠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기네들 독자적인 공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수율이 안 나오니까 다시 바꿨어요. 지금 하이닉스 그냥 머프 공정 따라하겠다고 바뀌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완전 타고 있어서 하이닉스랑 지금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조용해요, 그냥. 근데 삼성전자는 그 경기현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이거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2.5D 할 거야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HBM을 앞다퉈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하는 국가 자체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 인텔 요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소외된 것 같은데. 네, 철저하게 소외되죠. SK 하이닉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HBM 관련된 거 AI 반도체 과열은 있지만 이게 시장 자체가 워낙 폭풍 성장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1일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한번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실제 엔비디아 말고 그 전단에 실적 나온 ARM 설계하는 회사들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게 숫자로 이제 거기서 더 추가 업사이드가 나오려면 결국은 사람들 기대값은 엄청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숫자까지 같이 올라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일 텐데 만약에 숫자 안 나오면 엔비디아 막 급락 나오면 반도체 회사들 막 추풍 낙엽으로 막 8% 10%씩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랑 국내 기업 가운데서 네. 삼성전자랑 이렇게 비교하면 네네. SK 하이닉스가 좀 나아 보이시나요? 저는 근데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주가 측면으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막 증권사에서 목표가 막 올리고 하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HBM으로 떠서 지금 HBM의 절대 강자인 거 모르는 사람 없고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그 HBM 전체 마켓 50% 이상 차지하고 삼성전자 못 따라오는 거 너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려면 실제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는 HBM 매출이 지금 20% 30%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 있냐 안 반영돼 있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과하게 반영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조금 네. 그 둘 중에 고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네. SK 하이닉스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못 네네.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약간 이제 미래 성장성 같은 거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약간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헤맨 듯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오래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섣불리 싸다고 해서 네. 못 올랐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 아까 우리 비슷한 결론을 따르면 네. 그 보세요. 아 엔캠 같은 거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 그럼 엔캠 팔아서 로봇 가듯이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주가에 부담이 있어. 그러면 하이닉스 팔아서 하이닉스의 수혜도 받으면서 TSMC의 수혜도 받으면서 때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수혜를 받으면서 때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소부장 회사들로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몇 개 중소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STI라는 회사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숨겨진 HBM 수혜주입니다. STI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래는 이게 CCSS라고 해가지고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기술 진입 장벽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공장 만들 때 제일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인프라 투자한다 하면 이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부터 갖다 놓거든요. CCS. 근데 CCS가 최근에 메모리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공장 캐파 오히려 감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이 인프라 관련돼서는 아예 못 받았는데 이제 솔솔찮게 감산 조금 이제 중단하고 조금 캐펙스 늘려볼까 해서 삼성이 스타트 끄는 게 P4입니다. P4 공장 투자를 언제 하냐 상반기부터 이제 4개가 다시 새로 나왔거든요. P4 나오면서 CCS를 아니나 다를까 공급 계약을 벌써 딱 맺은 거예요. 769억. 76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CCS로 딱 공급 계약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CCS가 끝이 아니라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리플로우란 장비를 납품하는데 리플로우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HBM 내부에 이 HBM이라는 거는 메모리 이렇게 높게 쌓는 거거든요. 그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를 접합하는 데 쓰는 게 HBM 리플로우거든요. 근데 HBM 리플로우가 심지어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게 작년에 거의 170억 찍었고 올해 38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하이닉스 2010 거의 9년도
2020년도 HBM3 딱 초창기부터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HBM3 때 들어가니까 이 리플로우 장비가 HBM3의 업그레이드 버전 3.2 때도 이제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그 아까 말씀드린 화학 중앙약품 공급 장치 그거는 막 3천억대, 막 3,500억대, 4천억대 이렇게 전체 매출 차지하는 건데 그거는 아예 기대감이 없다가 이제 750억씩 막 그 실제 신규 수주 받는 거고 그게 안정적인 캐시카우고 매출의 80%고 근데 매출의 20%도 안 되는 이 HBM 리플로우 장비가 하이닉스발로 매출이 2배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150억에서 300억 이제 내년에는 뭐 500억 뭐 700억 이렇게 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HBM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하이닉스의 얘네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특별한 경쟁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CCS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2차 전지 공정에도 이 중앙화학약품 공급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에만 납품하던 이 CCS 장비를 오늘 나온 기사에 2차 전지 업체로 공급이 처음 스타트 끊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겠죠. 이제 2차 전지 업체 쪽으로도 CCS가 계속 이제 공급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가 연간으로는 밸류가 진짜 싸요. 올해 보니까 한 4,600억에서 한 4,800억 매출 나오는 그림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00억대였다면 지금 500억대까지 영업이익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게 HBM 리플로우 장비 때문에 그래요. 네. HBM 리플로우 장비랑 세정 장비랑 웹 시스템이라는 세정 장비가 늘어나는데 그거 두 개가 CCS는 마진율이요 8%막 이렇거든요. 7% 이렇거든요. 괜찮네요. 낮은 편인 거예요. 낮은 편이요. 네. 근데 HBM 리플 2차 전지 1% 듣다가 그렇죠. 맞아요. 2차 전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마진인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반도체 장비 회사들 2차 전지 장비를 무시한대요. 네. 마진이 너무 나쁘니까. 근데 이 리플로우 장비는 마진이 얼마나 27%래요. 와. 3배. 그러니까 HBM 리플로우가 조금만 전체 매출에 들어오면 그냥 마진이 막 2배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 회사 작년 23년도 마진이 한 뭐 8% 9%였다면 올해 14% 내년에 18% 막 이렇게 마진이 막 급속하게 좋아지는 구조인데 밸류로 치면 10배 올해 딱 10배. 반도체 장비 회사들 평균 밸류가 한 17배 같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 모멘텀도 갖고 있죠. 하이닉스 모멘텀도 갖고 있죠. HBM 모멘텀도 갖고 있죠. HBM 관련주로 많이 나왔던 게 한미반도체, 그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혀 주목을 못 받은 회사라서 STI는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AI 반도체가 되려면 리노공업 말씀드린 것처럼 R&D 연구 비중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AI 반도체의 핵심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결국은 커스터마이징 맞춤화거든요. 그럼 맞춤화 되려면 R&D 비중이 커야 되는데 R&D 비중으로 날아갔던 회사들이 파크 시스템즈하고 HPSP거든요. 똑같아요. 이 회사도 R&D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R&D 비중. 왜냐면 HBM 리플로우 같은 거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HBM 리플로우만 신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FCBJ 그 반도체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하는 FCBJ 현상기도 이 회사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매출 나오거든요. 그럼 R&D 비중이 원래 1%대에서 작년에 3.54%까지 올라갔으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R&D 비중 3.54% 넘는 회사는 10% 10개 안짝에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HPSP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회사 말고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된 것 같다. 근데 이런 회사도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알고 STI 또 발굴을 하면은 또 사실은 또 금방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좀 숨겨진 HBM 수혜주, AI 반도체에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숨겨진 HBM 수혜주. 근데 기왕이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결합된 회사들. 네, 그렇군요. 이 회사 딱 같이 결합된 회사 중에 하나. 야, 숨겨진 거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참고로 저는 이 회사 아무 관련 없고요. 이 회사 주식 없어요. 또 제가 이거 얘기하면 뭔가 제가 이거 가지고 선행님의. 네. 그럼 저는 그냥 감옥 갑니다, 진짜. 네. 전혀 STI 없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저는 1억 갖고 있으면 제일 사고 싶은 건 로봇 20% 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터 너무 중요한 게
엔터는 이제 공연 매출이 엄청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공연하고 음원 매출이. 그래서 저는 엔터 지금 여전히 JYP랑 하이브는 여전히 너무 밸류에이션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관련된 회사는 저는 최소한 그래도 20%는 들고 갈 것 같고요. 로봇 20%, 엔터 20%, 그다음 2차 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20%.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반도체 말고 반도체 소부장. 네. 소부장 20%인데 장비보다는 저는 소재 단에. 네. 네. 소재 단에. 장비는 소재 10%, 장비 10%. 네. 그렇게 하면 80%잖아요. 나머지 20%는 저는 한번 이 금리가 원래 3월 달부터 계속 인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5월 달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3, 4월까지는 계속 박스권 나오다가 5월 달에 한번 장이 금리 만약에 그때 인하가 안 되면 충격 때문에 좀 한번 장이 출렁이면 그때 네.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제 전략이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종목은 좋은 종목은 넘쳐나는데 현금 없어서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수익 많이 나고 수익 실현 좀 하시고 현금화는 항상 제 팔의 종목보다 저는 계속 느끼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인가 말에 와가지고 네. 8,800만 원어치 손절 쳤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대박. 그 손절을 쳤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전 지금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20%는 현금 들고 있겠습니다. 그 지윤 대표님 끝으로 네. 그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런칭하신 강의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소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은 원래 주가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변동성을 견뎌내지 못하고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고요. 그런데 나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주도하는 업종에서 놓으셔야 돼요. 지금의 주도하는 업종은 아쉽게도 2차 전지가 아니라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AI 반도체 내에서도 소외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대비 이익이 얼마나냐,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얼마나냐 그런 끊임없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같은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내에서도 가온칩스는 매출 1,0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뭐 8,000억밖에 안 되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매출은 180억 나는데 시가총액은 7,000억이네. 그럼 당연히 가온칩스가 매력적인 거죠.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유튜브에 의존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또 의존하시면서 그 의존한 걸 가지고 너무 또 비판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건 유튜브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조금 그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책 관련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거는 뭐 투자 구루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 직접 쓴 거. 벤자민 그레엄 책, 피터 린치,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직접 쓴 책은 없는데 워렌 버핏 그 평전이나 서원이 있거든요. 그 워렌 버핏 평전이나 서원.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실제 실전 투자로 뭐 돈 버신 분들 그런 분들 책. 그리고 절대 차트 무시하시면 안 되니까 차트 책 이런 거 책 사서 공부해서 그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거보다는 직접 그 소위 말하는 활자화된 글자화된 신문 뉴스 그다음에 레포트 그런 거 많이 보셔서 좀 본인만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오래 하시려면 재밌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장 다 떠나서 미장 갈래. 미장 가면은 뭐 또 본인이 한국장에서 안 되는데 미장 가면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장은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재밌어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버티자. 오래 버티려면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꼭 그걸 명심하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만 하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긍정적이셔야지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껄무세요. 내가 이거 1,000만 원 넣었으면 이거 3,000만 원 버는 건데. 내가 이거 500만 원만 넣었으면 20만 원 손실을 내고 끝내는 건데 5억 넣어가지고 2천만 원 손실만 해. 이렇게 껄무새 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하시고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파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틀렸으면 과감하게 손절 치실 줄도 알아야 돼. 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웅달에서 제일 자세하고 제일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이거 보고 한 번 듣고 그냥 들었네 반도체 AI 반도체 좋겠네 2차 전지 회복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고 본인만의 그 정리 노트로 꼭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생 기초 관련된 강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완전 생 기초 강의, 완전 초보 뭐 HTS 뭐 봐야 되고 HTS 설정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아예 개념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기본 개념, 재무제표 뭘 봐야 돼요? 아니면 모멘텀 어떻게 체크해요? 외국인 기관 수급 어떻게 체크해요? 그리고 산업은 어떤 산업을 봐야 돼요? 어떤 산업이 중요해요? 차트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모든 주식투자 A부터 Z까지 완전 생 기초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하는 것 저도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주의에서 너무 부담되고 강의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강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랑 웅달 구독자분들이 야 강의를 통해서 뭔가 많이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 강의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그걸로 버티면서 잠 안 자고 열심히 강의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잡힌 건 3번이지만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제가 늘려달라고 해서 더 많이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10번 잡혔는데 10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날 거니까 오프라인 3번, 온라인 10번 포함돼서 그때그때 시황 당연히 얘기해드리고 그때그때 주도주 말씀드리고 강의 관련돼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그거 해드릴 거고요. 저 말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과제 계속 내드릴 거는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계속 해드리니까 밀착 관리하는 거니까 비용보다는 투자해서 뭔가 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삼으시는데 이 생 기초 강의 주식투자 훈련소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주식투자 훈련소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건데요. 이 주식투자 훈련소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고 오래오래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수익 실현 하셔야 되고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네. 좋은 강의 만드시느라 애쓰셔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꼭 그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2차 전지 뭐 반도체 로봇 할 것 없이 귀한 인사이트 마구마구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한 요 정도 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